안녕하십니까. 채널A 정치부장 조영관입니다. 16년 만에 찾아온 강력한 수능 한파로 낮 동안에도 추운 날씨는 계속 이어지겠다. 기상청 예보대로 몰아친 한파 속의 수능시험, 이제 마지막 5교시를 앞두고 있습니다. 입시생은 물론 가족들도 한 번쯤 넘어야 할 산과 같은 수능일을 가슴 졸이며 보내고 있을 텐데요. 그러나 현실은 산 넘어 또 산인 것 같습니다. 공식 실업률보다 무려 3배나 높은 체감 실업률 10%라는 우리 사회의 경제활동 성적표가 나왔죠. 추위 속에 몸과 마음 움츠리며 애쓴 우리 아이들의 미래는 아닌지 씁쓸하기만 한데요. 무수한 고비를 넘어야 할 우리 아이들, 비단길은 아니어도 최소한 가시밭길 같은 미래는 펼쳐지지 않길 바랄 뿐입니다. 정용관의 시사병법 시작합니다. 네, 박근혜 대통령은 지금 미얀마의 수도 네피도에서 열리고 있는 아세안 플러스 한중일 그리고 동아시아 정상회의에 참석 중인데요. 박 대통령을 수행 중인 동정민 기자 연결해서 현지 소식 들어보겠습니다. 동정민 기자. 네, 미얀마 네피도에 나와 있습니다. 네, 이번 회의에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도 왔다고요. 우선 박 대통령과 반 총장의 만남에 관심이 가는데요. 네, 대통령 순방을 동행하는 기자들도 이 두 사람의 만남에 온통 관심이 쏠려 있습니다. 박 대통령과 반기문 사무총장은 어제 관람한찬 때 기념 촬영을 하면서 인사를 했고요. 잠깐 대화도 나눴습니다. 오늘 동아시아 정상회의, 오전에 있었던 회의에서도 반 총장이 참석을 했는데요. 그러나 따로 만나지는 못했습니다. 자리가 떨어져 있었던 데다가 반 총장이 제일 먼저 국제 상황에 대한 브리핑을 하고 회의장을 퇴장을 했는데요. 반 총장은 잠시 후 열릴 아세안 플러스 한중일 회의에도 참석할 예정입니다. 이 두 사람은 2달 만에 재회인데요. 지난 9월에 뉴욕에서 반 총장 관저에서 만찬을 함께 했었죠. 그때 아주 자세하게 대화를 나눴었는데 그때와 상황이 달랐던 게 그 사이 반 총장 대망론이 불었고 그래서 지금 첫 만남이라 아주 관심이 큽니다. 청와대에서 아주 조심스러워하는 분위기가 역력한데요. 순방 나가서 국내 정치 그것도 민감한 차기 이야기를 한다는 건 도저히 있을 수 없다는 게 청와대의 설명입니다. 아, 그렇군요. 자, 네. 미얀마 하면 우리나라에서는 아웅산 테러로 유명한 곳 아니겠습니까? 아웅산 테러 이후 역대 대통령으로는 2번째 방문이죠. 보안 검색도 아주 심했다고 하던데요. 네, 그렇습니다. 국민들이 생생히 기억하듯이 미얀마 아웅산 테러로 인해서 전두환 당시 대통령과 함께 수행했던 한국인 17명이 사망을 했습니다. 그래서 오기 전에 보안 상태, 경호 상태에 대해서 제가 대통령 경호실에도 물어보고 했는데 미얀마는 지금 현재 상당히 안전한 상황이라고 합니다. 아직 군정의 잔재가 남아있어 통제가 가능하고요. 아까 말씀하신 대로 2012년 이명박 전 대통령이 이곳 미얀마를 방문한 적이 있습니다. 아웅산 테러가 발생했을 때는 미얀마가 아닌 버마였죠. 국가 이름이. 그리고 수도도 양곤이었습니다. 지금은 2006년에 수도를 네피도로 옮겼는데 이 네피도는 우리나라 세종시와 같은 행정수도로 보면 되고요. 지금도 아직 한창 개발 중인 도시로 지금 차도 없이 상당히 좀 한적한 그런 곳입니다. 그러나 17개국 정상이 이번에 오다 보니 보안 검색을 상당히 철저하게 지금 하고 있습니다. 네. 자, 그런데 정상회담 일정을 놓고 좀 자주 혼선이 빚어지고 있다는데 무슨 이유일까요? 네, 그렇습니다. 미국과의 한미 정상회담도 당일 오전까지도 어떤 형식으로 몇 시에 할지가 정해지지 않았다는 논란이 좀 있었고요. 오늘도 뉴질랜드 정상과 회담을 한다고 했다가 그게 취소되고 또 태국 정상회담이 갑자기 생겼습니다. 그래서 국가 정상 간의 만남인데 너무 예측을 하지 못하는 거 아니냐라는 논란도 있는데요. 청와대는 이제 다자회의 성격상 어쩔 수 없는 측면이 강하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예상했던 뉴질랜드 정상회담, 갑자기 뉴질랜드 정상이 빨리 미얀마를 떠나게 되면서 다음 순방지죠. G20 정상회의가 열리는 호주에서 만나기로 했고 그러다 보니까 그 사이에 박 대통령과의 면담을 여러 차례 요청해온 태국 총리와 이제 만나게 된 겁니다. 어쨌든 다자회담을 할 때는 거기 참석하는 모든 나라 정상과 대화를 할 준비를 이미 하고 대통령이 들어간다고 합니다. 그래서 언제 마주칠지 모르기 때문인데요. 오늘도 아까 박 대통령하고 오바마 미국 대통령하고 동아시아 정상회의 기념 촬영 후에 단둘이 대화를 나누는 모습이 영상에도 잡혔는데요. 이런 식으로 짬짬이 서로 대화를 원하는 대통령과 이렇게 여러 가지 형태의 대화를 한다고 합니다. 네. 자, 동정민 기자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한 주간의 이슈들 4컷 시사 만화로 풀어보는 시간이죠. 나대로 선생의 이용화백, 이뇨한 연세대 교수, 김현광 전 국회의장 비서실장, 조수진 동아일보 정치부 차장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자, 우리 김현광 비서실장 좀 오랜만에 좀 방송 나오신 것 같습니다. 처음 나온 것 같습니다. 처음 나온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좋은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화백님, 오늘 첫 번째 만화 어떤 만화 그려오셨습니까? 오늘이 새누리당의 혁신위가 어제 열렸습니다. 네. 김문수 위원장이 아주 회심의 혁신을 이루는 여러 가지 문호동 무임금, 출판 기념회 금지 네. 등등을 내놨는데, 의원들의 의견이 아주 싸늘하다 못해 폭발적으로 반대를 했습니다. 자기네들이 기득권 살리기겠죠. 네. 뭐냐면 출판 기념회 왜 못하나? 네. 그다음에 출판 기념회 왜 못하게 하냐? 왜 못하게 하냐? 예, 예. 특권 포기 못한다. 네. 그래서 난리가 났습니다. 그래서 할 말 다 했다고 이제 의원들이 이렇게 아주 흡족해서 나오는데 네. 당에서는 네. 제 발로 다 걸려들었다는 겁니다. 제 발로 걸려들었다. 예. 무슨 의미일까요? 자, 한번 보겠습니다. 다음 공천 탈락 의원들은 아까 반대했던 네. 사람들 3사람. 네. 그다음에 또 두 번째는 유권자들이 의원들을 공천을 설사 받더라도 네. 선거에서 판결을 한다 그런 얘기입니다. 네. 오늘 어느 신문에 지금 폐암으로 고생하시는 소설가께서 말씀하셨지만은 복거일 씨요. 예, 네. 복거일 선생님께서도 다음 선거에서 공천이든 뭐든 말은 안 했습니다만은 아마 불이익을 당할 것이다 하는 것이 이번 반대 의원들에게 던지는 메시지였습니다. 사실은 지금 총선이 1년 반밖에 안 남았거든요. 지금 사실 의원들 관심은 다 그쪽에 가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김 비서관님 어떻게 보세요? 저는 어제 의원총회의 분위기가 네. 잘못 전달된 측면이 있는 것 같습니다. 네. 혁신이라고 하면은 가죽을 벗겨서 전혀 새로운 모습으로 변화하겠다는 것인데 네. 어제 내놓은 안에는 혁신이라기보다는 자잘한 개선안들인데 예, 특권 내려놓기 개선안들. 문제를 제기한 의원님들 말씀은 혁신이라고 하면 혁신다운 안들을 내놔야지 무슨 액세서리 같이 조그만 것들을 이렇게 네. 내놓느냐. 네. 그런 말씀도 있었던 것 같고요. 네. 거기에는 지금 새누리당이 갖고 있는 네. 현안들이 지금 산적해 있는데 네. 이렇게 비본질적인 이야기들, 출판 기념회라든지 의원 세비 문제라든지 예. 혁신적이지도 않은 안을 가지고 내놓으면서 네. 중요한 현안들을 다루지 못하고 있다. 이런 좀 반성이 좀 있는 걸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좀 본질적인 보수 혁신의 방향을 제시하지 않고 약간 특권 내려놓기 무슨 약간 포퓰리즘 쪽으로 가고 있다는 것 아니냐. 그런 불만이 예, 그런 게 이제 현역 의원들의 아마 비판일 텐데, 자, 관련해서, 우리 홍준표 경남도지사가 또 아주 신랄하게 좀 비판한 게 있습니다. 한번 들어보고 계속 말씀 나눠보시죠. 우리 김문수 위원장님이 무슨 목표를 설정하는데 조금 미스가 있었다. 특히 국회의원들을 폄하하고 비하하고 그렇게 하는 것은 또 다른 포퓰리즘. 일용직 노무자처럼 1당 개념으로 그건 째째한 논리입니다. 그건 옛날에 우리 김문수 위원장이 노동자 할 때 생각이고 필요 없이 자극하고 당 지도부하고 각 세우는 일은 해서는 안 됩니다. 김무성 대표하고 잘 지내고 그냥 김무성 대표 신기를 건드리는 말 하지 말고 2006년도에도 사무총장이 총대를 메고 전국을 돌면서 반대를 했어요. 대전에서는 공청회 하다가 혁신위원장하고 사무총장하고 육두 문제로 싸우기도 했어요. 그 당시에 반대한 사무총장이 김무성입니다. 김무성 대표가 이번에는 반대 못할 것이다. 자신이 임명한 분들이기 때문에
저는 뭐 자문하는 거니까 그냥 제 생각은 그렇다는 거예요. 네. 홍준표 경남지사가 그 보수혁신위의 회의에 참석을 해서 바로 김문수 위원장 옆에서 지금 김문수 위원장의 혁신안을 지금 네. 혁신에 대해 돌직구를 날리지 않았습니까? 역시 홍준표 경남도지사만이 할 수 있는 그런 발언 같습니다. 바로 옆자리에 앉은 사람한테 그거 정말 잘못됐다. 예전에 그 노동운동 할 때나 그건 가능한데 네. 뭐 이러면서 비판하는 것. 네. 근데 이제 홍준표 경남도지사가 이제 발끈하는 부분이 바로 무노동 무임금 네. 이 단어 때문인 것 같은데요. 네. 지금 일하지 않는 국회의원들이 세비를 꼬박꼬박 받아가는 것에 대해서 국민들이 굉장히 반감이 컸고 네. 이러려면 국회를 해산해야 된다. 네. 이런 그 논의가 굉장히 이루어지지 않았습니까? 네. 그래서 이 홍준표 그 경남도지사가 조금 뭐라 그럴까 너무 이 서로의 대선 후보 경쟁을 놓고 네. 좀 각을 세우다 보니까 네. 좀 이 민심을 제대로 못 읽는 그런 발언을 하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도 좀 듭니다. 저 김무성 대표 같은 경우는 일단은 그 보수혁신위 안에 좀 무한한 신뢰를 보내겠다 이렇게 지금 일단 지원하고 있는 입장인 거죠, 김무성 그렇습니다. 대표는. 바로 이제 네. 그 발언이 홍준표 경남도지사가 김문수 위원장의 안에 대해서 비판한 뒤에 바로 나왔거든요. 네. 그러니까 김문수 위원장과 보수혁신위원들에게 무한의 신뢰를 보낸다. 네. 그러면서도 약간 수정할 수 있다는 여지는 남겨놨습니다. 네. 뭐라고 했냐면요. 그 출판 기념회 금지, 세비 관련은 그 반대 논리 중에 합리적인 부분은 좀 받아들이겠다. 네. 그런데 문제는 김문수 위원장이 그 이번에 내놓은 안 중에 우리 김영관 전 실장이 얘기했지만 별로 새로운 내용이 없습니다. 네. 그래서 개혁이라는 게 참 정말 힘들구나. 네. 별로 새로울 것 같지도 않은 안에 대해서 그 새누리당의 대선 후보들도 이렇게 갑론을박을 하고 네. 또 보수 대혁신을 기치로 내세웠던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도 수정 의사도 밝혔고 네. 개혁은 정말 어려운 거다. 이런 자, 생각을 했습니다. 임 박사님은 좀 어떻게 보세요? 이게 지금 국민의 시각하고 국회의원들의 시각에 좀 약간 괴리가 있는 것 같아요. 정치를 하려면 돈이 필요한데 네. 구라파와 미국도 옳지는 않습니다. 너무 어마어마한 돈을 많이 써요. 네. 그래서 답은 꼭 선진국에 있는 거 아닙니다. 네. 문제는 합법적으로 이 돈을 원래 많이 가지고 있지 않는 사람이 양성화한다랄까요? 돈을 그 정치하기 위해서 좀 만들어야 되는데 이걸 좀 투명하게 해야 됩니다. 네. 지금 문제가 이 출판 기념회에도 제가 보기에는 하나의 좀 이상한 방법으로 돈을 모을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네. 지금 국민들이 네. 그 국회의원의 특권에 대해서는 이런 두 가지 관점에서 좀 불만을 가지고 있고 특혜를 내려놓으라고 그러는 거예요. 첫째는 우리나라 국회의원들 300명이 차관급 처우를 받습니다. 급여와 대우에서 수당이나 이런 것들에서. 그러니까 연봉이 한 1억 3천만 원 정도 되고요. 네. 그 국회의원을 보좌하기 위한 전문 스태프가 7명입니다. 네. 인턴 대학생까지 하면 한 9명 정도를 이제 쓸 수가 있고 여러 가지 이제 지원들이 많이 있는데 첫째 그 국회에 들어온 30대 젊은 국회의원들 뭐 어떤 전문성도 네. 없고 직업 경력도 없는 사람이 국회에 냈다는 이유로 1억 3천만 원이라는 연봉을 받는 것이 합당한 것이냐. 우리 봉급생활자의 절반 이상이 200만 원 이하의 급여를 받는다고 생각할 때 1억 3천만 원이라는 연봉은 굉장히 큰 것이죠. 네. 두 번째로는 저는 뭐 그게 과다하게 우리의 경제 수준, 세계 7위의 무역국가고 뭐 11위권의 경제한 나라에서 한 1억 3천 주고 그 정도 스텝을 주는 것은 적합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우리 국민이 문제를 제기하는 것은 당신들이 그 밥값을 제대로 하고 있느냐라는 문제 제기가 이루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출판 기념의 문제는 뭐 논의의 여지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정부에서 국회의원들 300명에게 차관급의 대우를 해주고 있는데 1억 3천만 원 연봉을 주고 9명의 스태프를 다 풀로 네. 지원해주고 하는 이 마당에 국회의원들의 출판 기념회 많이 가보셨죠, 임 교수님? 예. 가면 봉투에다 넣지 않습니까? 네. 거기 저 동네에 이제 있는 지역구의 보통 사람도 10만 원은 넣습니다. 그리고 그 관과 얽히고 네. 상임에도 얽힌 사람들은 100만 원, 500만 원도 넣고 하는데 그 5천 원짜리 원가의 책을 100만 원, 500만 원에 파는 이런 불법적인 불투명한 돈을 만드는 통로는 사라져야죠. 근데 문제 제기도 있으면 이걸 어떻게 막느냐? 막는 방법은 선관위에서 내놓은 안으로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이거는 네. 그렇다고 해서 지금 뭐 국회의원이 됐다고 해서 언론, 출판, 집회, 결사의 국민의 기본권을 제한할 수는 없는 거죠. 출판 기자면 해라. 그러나
책은 현장에서 출판사에서 와서 원가대로 팔고 그걸 어디 뒤에서 뭐 100부, 200부씩 사주는 이런 거의 방식으로 하는 거는 정치자금법으로 처리하면 하라고 그래도 안 할 겁니다. 지역 주민들 데리고 와서 3,000명 서울에 모셔와가지고 10,000원짜리 책 3,000권 팔면 3,000만 원인데 원가도 안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그 의원들도 내려놓는데 이제는 뭐 그걸 가지고 논란할 수가 없을 것 같아요. 제가 걱정하는 거는 우리 병원에서 보면은요. 네. 연구 강사, 이제 수련이 마치고 연구 강사 시절에 월급이 작고 스태프로 남으려면은 가난한 집 아이들, 똑똑한 아이들이 병원에 남지를 못합니다. 국회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원래 많이 가진 사람은 편하게 자기 돈 써가면서 어느 정도 그 차액을 메꾸고 그러는데 이 출판 기념회는 없애는 거 좋아요. 뭐 다 그 잘못된 거 알죠. 그러나 다른 방법으로 국회의원이 투명하게 뭐랄까요, 어떤 룰을 지키면서 돈을, 그러니까 원래 돈이 많지 않은 국회의원들도 많을 겁니다. 여당이 됐든 야당이 됐든 그런 제도 개선을 같이 해야 됩니다. 예, 네. 그런데 지금 국회의원들의 돈 문제입니다. 출판 기념회. 어제 어떤 의원은 노골적으로 돈 많은 사람들만 정치하라는 거냐, 출판 기념회 하지 말라니까. 네. 그 얘기는 뭐냐면 방금 우리 김 실장님 말씀하신 데나 우리 임 박사님 말씀하신 거나 전부 그런 논리입니다. 그러면 저도 개인적으로 만화의 책 그 출판 기념을 네. 해봤습니다만은 네. 그 뒷구멍으로 몇십 권, 몇백 권 팔았다고 하는 거는 그건 성관이가 아니라 성관이 할배가 와도 못 잡습니다. 그러니까 출판 기념회를 하면 그 상황을 하지 못하게 하는 대신에 적정한 금액을 줘가지고 입법 활동이나 무언가를 할 수 있는 법적 받침이 있는 것이 좋겠다는 그런. 아예 현실화하는 쪽으로 좀 가는 게 낫지. 그거 뭐 예. 못하게 해봐야 그럼 더 음성화될 수 있다. 뭐 이런 예. 지적이실 텐데. 그 돈의 네. 문제인데 우리 국회의원들은 후원회가 있어가지고 매년 1억 5천만 원짜리 걸을 수가 있고 선거가 있는 네. 애는 2배도 네. 거둘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게 궁색하게 출판기념회라는 이런 방식을 통해 가지고 다시 또 지금 의원들 중에 그 정치자금법으로 수색당하고 한 분들 중에 어디 집에 집 장롱 속에 네. 은행 대여금고 속에 있던 돈들 가운데 해명할 때 하는 얘기가 단골로 하는 게 있어요. 출판 기념에서 들어온 돈이다. 그러니까 영수증도 없이 꼬리도 네. 없이 현금을 해가지고 하는 이런 거는 네. 이제 그만해야죠. 그렇죠. 언제까지 그걸 해야 돼요? 알겠습니다. 자, 그런데 지금 홍준표 아까 경남지사가 지금 바로 옆에 김문수 위원장을 옆에 두고 돌직구를 날고 또 김무성 대표를 향해서도 뭐라고 좀 얘기를 했는데 그 세 명이 다 그 15대 국회 동기죠, 조차장. 그렇습니다. 예. 네. 15대 국회 때 이른바 그러니까 YS 개혁공천이다. 네. 네. 그때 이제 한참 그 신한국당에서 어떤 개혁 공천을 걸고 그 집권 추동력을 뒷받침하기 위한 그런 공천이 필요했거든요. 네. 그때 김영삼 전 대통령이 야심차게 영입했던 세 사람이 네. 바로 이제 김무성 대표 그리고 홍준표 경남도지사 그리고 네. 김문수 전 경기도지사였습니다. 네. 그런데 지금은 이제 현재 그 새누리당의 대선 주자로서 서로 각 사안별로 경쟁도 하고 또 네. 협력도 하고 아주 희한한 그런 관계를 지금 맺어가고 있죠. 네. 자, 우리 협력도 네. 하고 경쟁도 하고 하는데 그 세 분 중에는 네. 타이밍이나 신문 기사 크게 나는 거는 홍준표 지사만큼 따라갈 사람이 없습니다. 왜 그러냐면 얼마 전에 무상급식도 네. 절대절명의 타이밍에서 선을 쳐가지고 홍준표 작품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어제도 이쪽 저쪽을 치면서 자기만 싹 빠지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게 뭐냐면은 그 순발력에는 역시 그 모래시계 검사가 돼서 그런지 아주 그 보통 그 빠지는 솜씨가 대단해요. 문호동 무임금 문제에 대해서 뭐 국회의원들이 일일 노동자냐 이렇게 일가를 했는데 그건 어떻게 보세요? 그거는 저도 전에 만화를 그렸는데 그 문호동 무임금으로 해서 그랬지만은 그 이제 파업 근로자들을 얘기를 한 걸 그렸더니 네. 국회의원들은 눈도 깜짝 안 해요. 네. 자기네들 얘기는 국회의사당에만 있는 것이 일이 아니고 네. 지역구에 가서 일 보는 거, 또 딴 데 가서 일 보는 거, 입법 활동한다고 국회
도서관에서 일하는 것도 일하는 거다. 이런 식으로 배변을 늘어놓기 때문에 네. 그 사람들 또 따라가기가 힘들죠. 자, 국민 소환제, 국회의원 소환제. 그거는 좀 외국에는 좀 있죠. 그런 사례가. 그러면요, 있죠. 그거 우리나라에도 좀 도입할 필요가 있을까요? 글쎄요, 이제 이게 삼권 분리에 의해서 특혜가 있어야죠. 네. 어느 정도는. 근데 그 특권, 어느 정도의 특권이 있어야 되지만 문제는 그 순간만 넘기면은 국민들도 잊어버리고 우리가 다 잊어버려요. 네. 그냥 묻혀버려요. 네. 그래서 국회의원들이 뭐랄까요, 면죄부를 받는 것처럼 보이고 또 미움을 사고, 그래서 뭔가 정리가 필요한 것 같은데, 뭐 저는 의사이기 때문에 어떻게 해야 됩니까? 원래 이 국민 소환제라는 거는 그 새누리당 김문수 네. 혁신위원장이 애초부터 혁신 방안에 넣겠다. 네. 이렇게 선언을 했다가 이번에 의원총회 보고한 안에서는 정작 빠졌거든요. 네. 근데 우리 같이 이렇게 그 권력 투쟁이 굉장히 난무한 상황에서는 상대 당이라든지 상대 후보가 악용할 소지는 분명히 있습니다. 네. 그런데 대통령만 하더라도 뭔가 잘못이 있으면 탄핵이라는 어떤 제도적 장치가 갖춰져 있거든요. 있죠. 네. 그리고 지방의원에 대해서는 지금은 주민 소환제가 적용이 되는데 네. 유독 국회의원만 아무 견제를 받지 않는다. 네. 이거는 좀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속담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며느리가 미우면 발 뒤꿈치 맨들맨들한 것도 보기 싫다는 건데, 이제 정치 혐오가 이제 우리 가까이 깔려 있으니까 우리만 네. 그런 건 아닙니다. 미국에서도 뭐 네. 정치인 신뢰하느냐 그러면 뭐 한 10% 20%도 안 되고 뭐 마찬가지고 정치인들에 네. 대한 국민들의 기대가 있는 만큼 큰 건데, 다양하게 뭐 국회의원들의 권한을 제한할 수 있는 방법이 실효성이 없습니다. 네. 국민 소환제에서 도대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의 몇 %의 사람들이 동의를 해서 또 그 주민 투표를 하고 복잡한 것이고, 네. 그 일을 열심히 하고 국민의 신뢰를 얻는 게 이걸 그게 돌파해 가는 급선무다. 방법이죠. 네. 정치권에서는. 자, 알겠습니다. 두 번째 만화로 한번 예. 뭐 관련된 얘기인데요. 예, 넘어갈까요? 오늘이 수능입니다. 그렇죠. 네. 근데 정말 지금 5교시를 지금 진행하고 예, 있습니다. 한파 때문에, 수능 한파 때문에 그 수험생들이 엄청나게 떨고 있을 거고, 또 한 가지 아까 우리 앵커께서 말씀하신 대로 시험 치고 나오면 대학 졸업해도 직장 하나 구하기 힘든 세상이라서 더욱 음산하고 춥다고 그렇게 말씀하신 네. 게 잘 들렸습니다만은, 수능 선물도 있는데 수능 선물이 잘 봐라고 이 돋보기도 잘 봐라. 줍니다. 이게 돋보기죠, 돋보기. 네. 그다음에 잘 풀으라고 휴지. 네. 그다음에 이제 그 검찰에서도 선물을 줍니다. 이게 지금 누굽니까? 이 정자라고 써있는데. 정형건 의원입니다. 정형근 전 의원. 네, 예, 예. 네. 그러면서 포크 잘 찍으라는 포크인데 네. 넌 찍겠어 해가지고 이렇게 포크를 줍니다. 왜 정형근 의원에게 이 포크 선물을 보냈을까요? 왜냐하면 그 당시에. 명예훼손 등등 엄청나게 그 혐의가 많았는데 네. 이 정영건 의원은 참 아까 홍준표 지사님처럼 그 엄청나게 여기도 그 꾀돌입니다. 2000년 2월에는 검찰이 정영건 의원이 집에 있는 걸 알고 체포하러 갔습니다. 네. 그러니까 집을 배를 누르니까 정영건 의원이 나왔어요. 검찰에서 여럿이 와가지고 당신 잡으러 왔어. 그러니까 아 그러냐고. 잠깐만 기다리라고. 옷을 내가 갈아입고 와야 될 거 아니냐고. 집에 들어가 문 다 잠그고는 거기에 하순봉 사무총장한테 하고 다 그래가지고 10분 후에 한나라당에서 의원들이 대거로 몰려와가지고 네. 잡지도 못하고 야당 선거운동 시켜준다고 해가지고 검찰이 욕만 실컷 얻어먹었습니다. 그래서 그 해 2000년 4월에 남북 정상회담을 발표했는데도 불구하고 여당이 참패를 했습니다. 이 사건이 바로 그 두 달 그 직전에 벌어졌던 요거는 요거 때문에 그렇게 된 건 아니겠지만 요걸로 네. 2월 예. 그 다음 해 2월 네. 예. 그래서 정영근 의원은 유유히 잡히지도 않고 집에서 문 잠궈놓고 책상 밀어놓고 이래가지고 전화 걸고. 정영근 의원 하면 네. 이제 검사 출신인데요. 네. 김대중 정부 때 가장 검찰과 악연을 이어갔던 게 바로 정영근 의원입니다. 네. 왜냐면은 뭐 한나라당 부산 집회에서
김대중 당시 대통령을 향해서 네. 빨치산 출신이다. 아. 네, 이런 발언을 했기 때문에 정말 많은 명예훼손 사건이 있었거든요. 네. 그래서 무려 23차례나 검찰이 소환을 그 요청을 화면에 했는데도 지금 전혀 그러지 계란 않았죠. 세례를 맞는 모습까지 지금 나오고 있네요. 네. 이게 이제 이 질문지에 보니까 이제 국회의원의 불체포 특권에 대해서 이제 네. 뭐 의견을 했는데 사실 그 불체포 특권도 많이 지금 개선이 되고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국회는 246 이렇게 이제 짝수달에 임시국회를 열고 9월부터는 정기국회를 연말까지 열고. 정기국회를 네. 석 달 동안 하는데 그 전에는 그 비는 홀수 달에 네. 그 잡아가니까 그렇죠. 그때는 뭐 불체포 특권이 없기 때문에 방탄국회 그때 여는 거죠. 방탄국회를 열고 네. 그랬는데 최근 지난 뭐 한 1년 저 19대 전반기에서는 그렇게 집요하게 뭐 방탄국회를 한 그런 방탄국회는 사실상 사라졌습니다. 방탄국회에다가 이제 난리가 나죠, 이제. 그렇죠. 네. 지금은 뭐 그 정도 돼 있고 또 이런 관점을 한번 생각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저희가 국회에서 그 체포동의안 처리했던 우리 저 경험. 네. 정두원 의원은 무죄로 결국 대법원에서 나왔거든요. 네. 그리고 그 형사소송법의 가장 기본 원칙은 불구속 수사하고 네. 기소하고 재판받아서 하면 되는 것인데 굳이 또 불체포 특권을 내서 안 나가는 그 의원들도 문제지만은 그 방탄국회는 좀 많이 사라져가고 있고 우리 국민들도 야 저 얄밉다 그러기보다는 불구속 수사해서 재판받는 게 그 원칙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불체포 특권도 뭐 내려놓으라 그러면 내려놔야죠. 그렇다고 지금 뭐 국회의원들이 그 불체포해서 피해 간다고 검찰의 수사망을 피해 갈 수가 있습니까? 검찰이 이렇게 녹록하지도 않고. 네. 이것도 뭐 버리라 그러면 버려야죠. 뭐 특권도 아닙니다. 특권도 아니다. 그러나 불체포 특권 뭐 여러 차례 뭐 혐의가 주로 좀 명백해 보이는데도 의원들이 되게 이제 내 문제가 될 수도 있기 때문에 되게 거기에 이제 찬성표를 잘 못 던지는 거 그렇죠. 아니겠습니까? 뭐 그런 점들이 지금 작용을 하고 있는 것 아닌가 이런 생각도 바로 좀. 이제 2달여 전에 그 검찰이 입법 로비 수사를 하는 과정에서 야당 의원 3명이 연루가 되지 않았습니까? 그때 그 어떤 회기를 5분 앞두고 회기 종료 5분을 앞두고 갑자기 임시국회에 네. 상정안을 의결을 하면서 이 불체포 특권 네. 이번에 한 번 더 손질해야 되지 않느냐 네. 그런 여론이 좀 일었죠. 알겠습니다. 네. 자, 지금 잠깐 다른 얘기 한번 여야 뭐 지금 우리가 지금 개혁 얘기도 좀 하고 했는데 지금 개각 얘기도 약간 지금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네, 예. 그렇습니다. 이게 이제 내년 1월이면 이 박근혜 대통령의 임기가 3년 차를 맞이하게 되거든요. 네. 그러니까 본격적으로 가장 열심히 속도를 내서 일해야 될 게 바로 3년 차입니다. 네. 1, 2년 차 때는 다들 이제 역대 대통령 주변의 분들을 만나보면 적응하다가 그냥 시간이 갔다. 네. 그래서 3년 차가 대단히 중요하다. 이런 말씀을 하는데 이런 관점에서 이제 내각 개편과 그리고 청와대 개편도 좀 대대적으로 손질을 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관측에서 이제 여러 가지 얘기가 나오죠. 그러면서 이제 이주영 장관이 다시 여의도로 좀 돌아가려고 한다. 뭐 네. 이런 얘기들이 좀 나오고 있고 그렇죠. 맞물려서 뭐 총 얘기까지 좀 거론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제 이주영 해양수산부 장관 같은 경우에는 정부 차원의 네. 이 세월호 특별 그 대책 반장을 맡았거든요. 네. 그런데 지금까지 여러 차례 세월호 사건이 수습이 되고 인양 문제가 결정이 되면 그만두겠다. 네. 이런 얘기를 누차 해왔습니다. 네. 그래서 박근혜 대통령이 다음 주 월요일 날 귀국을 하게 되면 그 사표를 제출을 할 거다. 네. 이런 전망이 많고요. 네. 그것과 동시에 그 이주영 해양수산부 장관의 궁극적인 목표가 바로 여당의 원내대표였거든요. 그래서 여당의 지난번에 원내대표로 떨어졌죠. 가고 네. 아주 아깝게 떨어졌죠. 그래서 지금의 원내대표인 이완구 원내대표는 국무총리로 가지 않겠느냐. 네. 이런 관측이 맞물려 돌아가면서 이제 국무총리도 바뀌고 또 그 청와대 개편에서 항상 단골 잊혀질만 하면 한 번씩 나왔던 김기춘 대통령 비서실장의 거취 문제도 또 한 번 좀 관심을 모으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주영 장관이 원내대표로 돌아가면 지금 말씀하셨는데 이완구 원내대표가 중도에 임기를 중도에 그만두고 총리로 가는 그런 시나리오 이런 것들도 가능하다 그런 말씀이죠. 그런 얘기가 여권에서 많이 나온다. 네, 네. 사장님 어떻게 보세요? 지난번에 이주영 장관이 그 원내대표에 졌은 그러면 이번 그 세월호가 오히려 그 이주영 장관에게는 약이 됐죠. 머리도 아주
무슨 역술가 머리도 아니고 네. 좀 제발 머리도 좀 깎았으면 좋겠는데 이완구 총리설은 전에부터도 나온 이유가 지역적인 그 충청 기반이라는 것이 네. 아주 그하고 또 친박계에 아마 제가 보기에는 지원을 많이 받을 수 있다는 사람은 이완구 대표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네. 예, 그런 그 계산에 나오는데 김기춘 왕 실장은 좀 더 가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개각과 그 청와대 개편이라는 거는 대통령이 이제 국정수행 추동력을 확보하기 위한 어떤 계기를 만드는 것이죠. 누가 뭐 그런 뭐 인물평은 하지 않겠지만은 정홍원 총리께서도 이미 사표냈다가 후임자를 못 구해서 2달, 3달의 공백이 생겼고 다시 그 자리에 갔을 때 얼마나 또 괴로웠겠습니까? 네. 이주영 장관도 마찬가지고 국회에 있다가 이제 그 세월호라는 큰 국가적 참사를 지금 헤쳐나갔는데 그분을 위해서도 좀 들어드려야 되고 3년차라고 그러지만 이런 재밌는 얘기가 있습니다. 대통령이 국정 이제 네. 1년 차, 2년 차에는 대통령이 해외 순방 갈 때는 재벌 오너들이 거기 좀 껴달라고 민원들이 세도한답니다. 이제 외교안보석실에. 1년 차, 2년 차, 네, 1년 차, 3년 차 중반까지는 가죠. 3년 차 되면은 이제 부회장 보내겠다. 그리고 이제 4년 차 되면은 뭐 이 정권에 가까웠던 경제인들이 찍힐까봐 이제 안 가겠다고 해서 이제 전문 경영인들이 따라가고 이런다는 건데 이제 3년 차 되고 그러면 이제 전반을 마치고 새로운 추도로 네. 해야 되니까 청와대도 개편하고 내각도 면모를 일신해가지고 새 각오로 가야죠. 지금 청와대 개편이 지금 허태열 실장이 하다가 지금 김기춘 실장께서 지금 뭐 맡아서 하고 계신데 대체적으로 청와대 1기, 2기로 실장이 바뀌는 걸 기준으로 합니다. 네. 근데 김기춘 실장은 그냥 그 자리에 계시고 수석들이 이렇게 바뀌고 뭐 해서 그걸 또 뭐 2기, 3기 이렇게 구분하는데 저는 그거는 뭐 올해 뭐 잘 이끌어 오셨는데 새로운 사람이 또 와가지고서 새 팀을 뭐 정무, 홍보 새로 짜가지고 대통령의 그 국정 의지를 끌고 갈 수 있는 새 팀이 오는 것이 맞겠죠. 시중에 좀 총리감으로 좀 거론되는 분 혹시 들으신 사람이 있습니까? 지금까지는 정치적으로 다 해결됐는데 저는 네. 대학에 있기 때문에 네. 서울대학교 그 이제 총장 임기가 끝난 훌륭한 분들도 있고요. 네. 좀 하구적이고 네. 좀 신선하고 네. 정치인도 좋겠지만 네. 그런 분들이 들어왔으면 좋겠고 네. 지금 그렇다고 저는 우리 가슴이 아파요. 우리 총리님 보고 해양수산부 장관님 볼 때 우리가 고마워해야 돼요. 박수도 쳐줘야 되고요. 네. 그래서 끝날 때까지는 흔들지 말고 네. 좀 대우를 제대로 하고 두 분 다 너무너무 고생했어요. 그래서 그렇습니다. 그거에 대해서는 좀 뭐랄까요. 너무 미리 흔드는 것보다 맞습니다. 새로운 힘이 이제 3년 차부터는 필요하고 대통령도 알아서 아시겠죠. 그걸. 네. 예, 시간 문제를 끄라고 봅니다. 이제 세월호도 조금 잠잠해지고 있고 네. 그럴 것 같습니다. 자, 알겠습니다. 자, 오늘 만화를 2개 그려오셨는데 때만 하죠. 네, 한번 보시죠. 지금 그 미국하고 북한이 지금 아주 그 접근을 했습니다. 그 얼마 전에 납북되었던 네. 그 미국인 2사람이 네. 풀려나고 그 전에 또 1사람이 풀려났고요. 그다음에 이 생각구 때문에 아주 감정이 격화됐던 중국하고 일본도 지금 이제 그 문제가 조금 풀리면서 또 화해 무드로 가는 겁니다. 네. 근데 이제 우리나라 외교가 제일 걱정이에요. 네. 우리나라 외교는 뭐 하노? 이랬더니 네. 한번 보겠습니다. 독신으로 살아요. 독신으로. 독신은 뭐 여러 가지 우리 대통령에 대한 또 있고 하겠습니다만은 이 외교라는 거는 저는 정말 그 외교를 잘 모릅니다만은 네. 어제의 적 또 내일의 원수 뭐 이런 식으로 모든 것이 바뀌고 자기 편 뭐가 바뀌는 이 급변하는 이 국제 정세라는 것이 네. 우리도 좀 조금 능동적으로 따라가는 그런 대처하는 그런 외교력이 필요한 게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자, 근데 미북 접근 중일 화해 무도 했는데 뭐 약간 뭐 아베는 좀 시진핑 주석한테 좀 뭐랄까 뭐 왕따까지는 아니더라도 뭔가 좀 굳은 표정을 지으면서 아베를 좀
좀 요리하는 듯한 그런 태도를 보였잖아요. 이번에. 근데 네. 그거는 그 일본의 네티즌들은 전혀 네. 그 부분을 그렇지 않게 보고 있는데 네. 우리들은 보면서 그 시진핑이 악수하면서 조금 별로 네, 지금 바로 저 장면입니다. 예, 네. 별로 반갑지 않게 한다고 해서 네. 꼭 속마음 저거는 사진 찍기 위한 하나의 그 누구나 포토 라인에 선 그런 얼굴 같은데요. 그러니까 국내용으로 혹은 의도적인 어떤 연출이지 예. 실제 어떤 얘기가 오갔을지는 막 느낌은 네. 중국이 일본을 이제 다룰 줄 알게 된 것 같아요. 아, 중국이 네. 네. 그렇게 보이고 지금 만화는 재밌지만 우리 대통령께서 시진핑하고 상당히 그 표정들 보면 완전히 다르잖아요. 네. 그래서 지금 굉장히 좋은 기회고 네. 여러 가지 남북 문제도 있고 그래서 저는 외교적으로 그 상당히 우리가 과소평가하고 있지 않느냐. 상당히 잘하고 있어요, 대통령. 아, 우리 박근혜 대통령의 네. 외교력 제가 독신으로 살아요. 이건 아니다 이 말. 재밌게 위트 있게 뭐 그리신 건데 제가 위트 있게 그리신 거죠. 네. 지난해에 그 강창희 국회의장님 모시고 중국 가서 뭐 중국의 주요 지도자들을 다 만나시는데 제가 배석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네. 뭐 시진핑, 더군다나 뭐 광동성 차세대 그 주석으로 꼽히는 네. 후추나도 만나고 뭐 장도장 전인대 상무위원장 만나고 뭐한 회담들이 1시간씩 가는데 중국 분들의 이야기는 한중 관계는 더 이상 좋을 수가 없다라는 이렇게 말씀들 하십니다. 뭐 다. 네. 네. 그리고 시진핑 이하 그 전에 뭐 등소평이나 뭐 오택동 세대들은 북한에 대한 혈맹적 관계 이런 게 있거든요. 지금은 뭐 우리하고는 뭐 너무나 더 이상 가까워질 수 없는 관계라는 게 그분들 말씀이시고 물론 약간 북한 측에 기울어져 있는 전인대 상무위원장 장도장 같은 분은 약간 좀 뉘앙스의 차이는 있는데 그렇고 미국에서 오시는 분들 만나가지고 배석해서 얘기 들고 미국 조야도 한미 관계가 더 이상 좋을 수는 없다라고 네.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4강 외교 이런 쪽에 러시아는 좀 멀리 떨어져 있고 그 중에 일본과의 관계가 좀 문제가 돼 있는데 일본이 뭐 과거사에 대해서 저런 자세를 견지하는 한 우리가 중국과 같이 공동 연대 전선을 펼칠 수밖에 없는 것이고 네. 그런 불편은 또 감수하고 해야지. 뭐 저는 4강 외교가 좋은 점수를 받을 만큼 박 대통령이 잘 애를 쓰셨다고 진행이 생각합니다. 되고 있다. 네. 네. 우리 이화백님 그림 보면서 박근혜 대통령이라든지 우리 외교안보 당국자들이 굉장히 가슴이 철렁했을 것 같거든요. 우리가 지금 일본의 어떤 그 역사 문제에 대해서는 그동안은 네. 중국과 기조를 함께한다. 네, 이런 어떤 그 계속 기조를 견지해 왔는데 네. 갑자기 며칠 전에 중일 정상회담 한다. 네. 이랬을 때 야, 우리 중국만 믿고 있다 왕따 당하는 거 아니냐. 네. 이런 우려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시진핑 국가주석이 아베 총리를 만났을 때 그 표정이 네. 중국 국내용이기도 하지만 박근혜 대통령으로서는 정말 향한, 예, 네. 굉장히 그 신경을 굉장히, 써서 예, 무마가 된 측면이 많았거든요. 네. 그래서 우리가 어디에 절대적으로 기대기보다는 네. 그 한반도 지정학적 위치가 네. 또 중간에 있기 때문에 네. 서로 어떤 줄다리기도 하고 또 어떤 대원칙을 가지고 독도 문제도 그 견제 나가야지 아니면 우리가 정말 어렵습니다. 예, 여러 가지. 그 독도 문제 얘기가 나왔으니까 얘기인데 거기에 지금 그 이승철 네. 가수가 콘서트를 열었다고 입국 금지를 하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독도 간 사람으로 쳐서 독도에 가서 제일 큰 소리 치면서 태극기 흔들던 사람이 이명박 전 대통령인데 그럼 이명박 대통령도 그러면 입국 안 시킬 거냔 말이에요. 그런 네. 식으로 좀 정부에서도 좀 큰 소리 치면서 독도 문제 같은 데 대해서는 일본에 대해서 좀 따졌으면 좋겠다 그런 얘기. 네. 자, 시진핑 주석의 뉴욕타임즈가 시진핑 주석을 뭐라고 표현하는지 혹시 보셨습니까? 못 봤습니다. 시황제라고 표현했답니다. 시황제. 진시황제를 떠올리게 하는 그 시황제라는 표현을 쓴 것 같은데 시진핑 주석과 오바마 대통령과의 그 만남을 둘러싼 얘기도 좀 재밌는 게 많았던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이 시진핑 중국 국가수석과 그다음에 이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이 11일 날 회동을 했는데요. 네. 이 오바마 대통령이 미국의 중간 선거에서 참패를 하고 네. 어떻게 보면 레임덕을 밟아가는 수순에서 만난 거거든요. 네. 그런데 여기서 그 시 수석이 중국의 역사를 공부해야 된다. 이런 당부를 해서 아주 화제가 오고 있습니다. 중국의 역사도 모르면서 이런저런 내정 간섭하지 마라. 그렇죠.
그 얘기죠, 지금. 네. 시진핑 주석의 얘기죠. 중국의 현재를 이해하고 미래를 예측하려면 중국의 과거를 알아야 된다. 네. 역사 공부를 좀 해야 된다. 이런 당부를 한 거죠. 그래서 이제 그 미국 타임즈는 시황제다. 예, 이렇게 평가를 했습니다. 네. 사실상 네. 우리 민주주의의 4년마다 선거를 이제 민주주의에서는 선거를 하지 않습니까? 네. 근데 이 시진핑 수석이 말이에요. 네. 산전수를 겪고 그 자리에 간 거예요. 네. 그렇죠. 그리고 장기로 계시니까요. 일관성 있고 정책을 그 강점이에요. 중국의 정치에. 네. 그래서 그 미국 예를 들어서 정책이 싫으면 몇 년 기다리면 네. 선거로 바뀌어버리고 그럼 그 다음 사람하고 또 얘기 다시 하면 되고요. 네. 그래서 참 중국이 참 칭찬하면은 뭐 오해도 받겠지만 참 잘하는구나. 그 객관적으로 정말 잘하는구나. 중국에 이제 중국 사람이 영도들이라 그러죠. 이제 중앙 정치국 상무위원들 9명에서 뭐 6명으로 출근하는데 네. 이 사람들을 키우는 거, 뭐 우리는 민주주의고 다원화됐기 때문에 뭐 그렇게 갈 수도 없는 거긴 그 체제만이 독특한 건데 파워 엘리트를 키우는 것이 굉장히 오랜 기간 동안 중앙 그렇죠. 성에 가서 성장도 하고 그다음에 성에 서기하고 이러면서 정치국에 발탁을 하고 하니까 최소한 시진핑은 10년 동안은 권력을 잡은 주변에서 공부를 했고 10년을 집권하니까 그 국제 정세나 모든 지역 현안들에 대해서 달통해 있는 것이죠. 다 아는 거죠. 그래서 네. 얘기 들어보면 중국 영도들을 만나보면은 굉장히 해박하고 네. 다 똑같아요, 설명이. 우리 같으면 뭐 여야 지도자들이 뭐 이런저런 생각하고 할 텐데 한반도 문제, 북한 문제, 네. 북한의 비핵화, 한반도 평화지대 뭐 이런 거 하고 하면은 그러니까 그게 뭐 큰 강점이죠. 그러나 그게 또 민주화되고 다원화되면 일당 독재가 무너지고 하면 또 그게 또 큰 부담이 되기도 하겠죠. 그래서 네. 시진핑이 토굴에서 9년인가 이렇게 네. 고생을 했다고 그러니까 손학규 이러면 내가 부자도 토굴에 가 계신데. 밝혀지. 손학규 전 대표가 정계 은퇴를 하더니 강진의 토굴에 또 들어갔어요. 예. 그래서 아마 그게 되게 부러웠던 모양이에요. 자, 요건 어떤 그림입니까? 거의 이제 저 요게- 동창역을 향해서 가고 있습니다. 예, 2000년입니다. 2000년에 그 9월인데요. 그 DJ가 이 외유만 나가면 그 순방 징크스가 있어요. 네. 그래서 이 부정대출, 저게 한빛 부정대출 사건입니다. 네. 그래서 이제 비행기를 타고 나갔다 네. 오니까 이 초성달이니까 달이 자꾸 커져요. 네. 그래서 이 귀국할 때 보니까 완전 보름달 일보 직전이 돼버려요. 네. 그래서- 이렇게 됐던 예, 게 예. 꽉 찼다 이런 예, 얘기죠. 예. 이렇게 생긴 게 초생달이고, 네. 이렇게 생긴 게 검은달이거든요. 네. 그래서 이 사건이 뭐냐면은 그 박지원 장관이 문화관광부 장관을 할 적에 네. 그 자기 집안 그 동생 되는 그 사람을 그 한빛 부정대출을 지시했다는 의혹이 있어가지고 네. 그 사건이 자꾸 커져가지고 네. 올림픽 기간 중에 네. 예, 박지원 장관이 사퇴를 했습니다. 예, 그 사건. 그렇군요. 지금 또 희한하게 하여간 저 대통령이 어디 순방 나가면 큰 사고, 네. 사건 사고들이 많이 터져서 역대 다른 대통령도 마찬가지고 우리 박근혜 대통령도 네.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바로 취임 원년에 그 처음에 미국에 갔을 때 네. 윤창중 대변인의 그 인턴 성추행 사건이 터져서 네. 그 미국에서의 성과를 모두 다 네. 윤창중 대변인이 까먹었다 이런 네. 평가도 들었고요. 네. 하여튼 외국만 나갔다 오면 외국에서는 굉장히 성과가 좋았는데 국내에 돌발 상황이 터져서 네. 가려지는 네. 그런 어떤 그 악순환이 계속 되어 왔는데 네. 김대중 전 대통령 때도 이랬다는 게 새삼 생각이 납니다. 네. 예, 99년에 온로빈 사건 때도 예, 그랬고요. 온노비도 그렇고 노무현 대통령도 또 갔다가 오면 전부 자꾸 사건이 커져가지고 네. 그래서 제발 외국에서 좀 대통령 했으면 좋겠다 하는 이번 만화를 같은- 그린 적이 아니 그런 만화를 그린 적이 있어요. 외국에서 대통령 했으면 좋겠다. 이번 같은 경우는 뭐 현 정부의 관계자들은 아니지만 또 뭐 이런저런 또 성추문 사건들이 좀 있었습니다. 전직 검찰총장이라든지. 참 이런 것들이 좀 없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도 좀 해보고요. 자, 끝으로 마지막 만화를 좀 보겠습니다. 자. 예, 이거는 그 93년 9월입니다. 그 미테랑 프랑스 대통령이 이 방한을 했습니다. YS
그 첫해. 네. 근데 그 구토 증세로 쓰러졌습니다. 그래가지고 그 하루 만에 깨어나셨습니다만은 YS 어록을 배워갑니다 하면서 미테랑 대통령이 머리는 빌릴 수 있어도 건강은 빌릴 수 없다 하는 그 YS 어록을 배우고 이제 돌아가셨는데 네. 가서 3년 있다가 80세 미테랑 대통령이 네. 돌아가셨습니다. 네. 아마 그때 오셨을 때는 네. 제가 알기로는 그 우리 고석철 네. 태제배 조금 세일저도 하실 겸 그때 네. 오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자, 그 제가 YS 최근에- 대통령이 지금 지금 병원에 입원해 계신 거죠? 그렇습니다. 김영삼 전 대통령이 1년 넘게 그 네. 서울대병원 그 VIP 병동에서 입원을 했다가 네. 얼마 전에 저 사진이죠. V자 그리면서 나 건강하다 네. 이렇게 하고 퇴원했고 네. 이거를 차남인 김현철 씨가 이제 트위터에다가 알려서 네. 김 전 대통령 건강 회복했다고 했는데 네. 다시 또 장염 증세로 입원을 했다는 소식입니다. 네. 좀 건강을 다시 회복해서 다시 제가 미테랑 대통령 관련해서 최근에 죄송합니다. 지금 시간이 이제 다 돼서 오늘 말씀 여기서 줄여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조윤관의 시사병법 오늘 순서 여기서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